진성그룹의 연례 만찬은 언제나처럼 화려했지만 공허했다. 최고급 호텔 연회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는 소음처럼 이수연의 귓가를 맴돌았다. 대표 비서로서 그녀는 이런 자리가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함이 몰려왔다. 모두가 가면을 쓴 채 서로의 속내를 감추고 아첨을 늘어놓는 이 공간의 공기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술잔들을 기계적으로 받아냈다. 거절은 미덕이 아닌 무례함으로 여겨지는 조직 문화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독한 액체를 삼키는 것뿐이었다. 특히 박태석 부회장의 집요한 권주는 그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그의 기름진 미소와 은근한 눈빛은 언제나 그녀를 불쾌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그저 순응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연의 머릿속은 안개처럼 흐릿해졌다. 주변의 소음은 멀어졌고 눈앞의 세상은 부드럽게 흔들렸다. 이성과 감각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잠시 바람이라도 쐬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회장을 빠져나온 그녀는 화장실 대신 무의식적으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꼭대기층 대표이사실이 있는 층의 버튼을 눌렀다. 그곳은 회사에서 가장 조용하고 안전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고요함이 그녀를 반겼다. 시끄러운 연회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수연은 희미한 비상등이 비추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목적지는 강지훈 대표의 집무실이었다. 그곳의 소파에 잠시만이라도 기댈 수 있다면 살 것 같았다. 그녀는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대담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술 기운이 그녀의 단단했던 이성의 빗장을 풀어버린 탓이었다. 강지훈 대표의 집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의 개인적인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보안 패널에 익숙하게 손을 뻗었다. 지문 인식은 그녀의 권한으로 통과되었고 다음은 비밀번호였다. 평소라면 절대 기억해내지 못했을 복잡한 숫자, 배열이 술에 취한 그녀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언젠가 강 대표가 무심코 누르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았던 그 번호였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수연은 어둠에 잠긴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달빛이 통유리창을 통해 은은하게 쏟아져 들어와 내부의 윤곽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다. 그의 거대한 책상 옆에 서 있는 낯선 책장에 시선이 멈췄다. 평소에는 그 자리에 없던 벽과 완벽하게 일체화된 디자인의 책장이었다. 호기심이 혹은 술기운이 그녀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책장에는 고서 몇 권과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다. 수연은 무심코 한 장식품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문득 얼마 전 강 대표가 집무실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숫자들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선대 회장의 기일이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는 책장에 숨겨진 작은 키패드에 그 숫자들을 눌렀다. 그녀 자신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책장이 낮은 구동음을 내며 옆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수연의 흐릿했던 정신이 순간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 책장 뒤편으로 나타난 것은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두꺼운 문이었다. 비밀 금고. 그녀는 숨을 멈췄다. 대표에게 이런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문은 완전히 잠겨 있지 않았다. 살짝 열린 틈으로 서늘한 공기와 함께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알 수 없는 힘이 그녀의 발을 안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단순한 금고가 아니었다. 사방이 서류철과 하드 드라이브 그리고 복잡한 관계도가 그려진 거대한 화이트보드로 가득 찬 작은 비밀 연구실에 가까웠다. 수연의 시선은 가장 먼저 화이트보드 중앙에 큼지막하게 쓰인 이름에 꽂혔다. 박태석 부회장. 그의 이름을 중심으로 수십 개의 선이 뻗어나가 여러 기업과 인물들의 이름에 연결되어 있었다.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듯한 화살표들과 날짜, 그리고 붉은색 마커로 표시된 경고 문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보통 문서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서류철로 다가갔다. 진성 이씨 비자금 리스트, 해외 페이퍼 컴퍼니 자금 세탁 내역, 선대 회장 교통사고 제조사 파일.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제목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다. 머릿속의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강지훈 대표가 박태석 부회장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비밀스러운 전쟁의 증거들이었다. 그녀가 막 선대 회장 교통사고 제조사 파일이라고 적힌 서류철에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수연 비서 수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천천히 몸을 돌렸다. 입구에는 강지훈 대표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금고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정도였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을 지나 그녀가 만지려던 서류철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박태석이라는 이름에 차례로 머물렀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술은 완전히 깨버렸고 남은 것은 오직 상황을 파악한 후에 극심한 공포뿐이었다. 해고는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다. 회사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엿본 대가는 상상 이상일 테니까. 대표님, 이건.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아니 변명이 통하기나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고요한 금고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수연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예상했던 질책이나 분노는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연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녀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의외의 감정을 발견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깊은 고뇌와 체념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차가운 이성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그는 잠시 동안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가치를 매기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수연은 그 시선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고 그 내용 또한 믿을 수 없을 만큼 비현실적이었다. 이수연 비서, 그는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상황이 아주 곤란하게 됐군. 당신이 이걸 본 이상 그냥 내보낼 수는 없어. 그의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다. 박태석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신이 내 사람이라는 걸 아는 이상 어떻게든 당신을 제거하려 들겠지. 당신을 지킬 방법이 필요해.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마치 마지막 패를 던지는 도박사처럼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니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금고 안을 가득 채웠다. 결혼합시다 나와. 결혼이라니요. 수연은 제 귀를 의심했다. 강지훈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그녀가 가진 상식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비현실적인 단어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시험하거나 혹은 충격으로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지독할 정도로 진지했고 그 안에는 한치의 농담도 섞여 있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잠시 지켜보다가 화이트보드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붉은색 마커로 동그라미 쳐진 박태석이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박태석 부회장,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야심가가 아니야. 그는 괴물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안에는 깊은 증오와 혐오가 담겨 있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오늘 밤 이곳에 들어왔고
이걸 봤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나? 그는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을 기다리지는 않았다. 그는 당신을 위협으로 간주할 거야.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아주 사소하지만 귀찮은 변수. 그리고 박태석은 변수를 제거하는데 아주 능숙한 인간이지. 소리 소문 없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수연의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박태석의 집요한 눈빛과 기름진 미소가 떠올랐다. 평소에는 그저 불쾌하게만 느껴졌던 그의 모습이 강지훈의 말을 통해 실체적인 위협으로 변모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일은 그냥 있고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행동하면 순진한 생각이군. 강지훈이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박태석은 사람을 믿지 않아. 특히 의심이 가는 사람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약점을 파고들지. 당신은 이미 내 비서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감시망 안에 있었어. 그런데 이제 당신은 그의 가장 큰 비밀에 접근했지. 당신이 입을 다문다고 해서 그가 당신을 믿어줄 것 같나? 오히려 당신의 침묵을 더 큰 위협으로 여길 거다. 그는 다시 수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혼자서는 그를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보호막이 필요한 거고, 가장 확실하고 그 누구도 감히 의심하거나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보호막.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바로 진성그룹 안주인이라는 이름, 내 아내라는 위치 말이야. 내 약혼자가, 내 아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세상의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쏠리겠나. 그제야 수연은 그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했다. 결혼은 애정의 서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 공표하는 인간 방패이자 박태석을 향한 무언의 경고였다. 자신을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 박태석이 섣불리 손대지 못하도록 묶어두려는 극단적인 조치. 그녀의 존재를 자신의 전쟁에 포함시켜 역으로 그녀를 지키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계산적이고 냉정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수연은 뒷걸음질 쳤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왜 저입니까? 왜 하필 저여야만 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비서일 뿐입니다. 제발, 그냥 저를 내보내주세요. 오늘 일은 전부 잊겠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애원했다.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강지훈의 표정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의 변화가 스쳤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이라기보다는 같은 운명에 처한 동질감에 가까웠다. 나라고 당신을 끌어들이고 싶었을 것 같나. 하지만 당신은 이미 들어와 버렸어.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이 무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거야. 그리고 당신이 왜냐고 물었지. 그는 서류철이 꽂힌 선반으로 다가가 가장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가 파일을 열어 수연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10수년 전의 낡은 신문 기사 스크랩과 경찰 조사 보고서 사본들이었다. 진성그룹 강만호 회장 빗길 교통사고로 비극적 사망. 수연도 익히 알고 있는 사건이었다. 강지훈 대표가 어린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게 된 비극적인 사고. 하지만 파일의 내용은 단순한 사고 기록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살해당한 거지. 사고로 위장된 완벽한 살인. 당시 브레이크 고장을 조사했던 정비사는 거액의 돈과 함께 해외로 사라졌고 유일한 목격자는 얼마 뒤 의문의 실족사로 발견됐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 그는 박태석의 이름이 적힌 화이트보드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수연은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나 비자금 문제가 아니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강지훈은 지난 10수년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며 칼을 갈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 밤 그 복수극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보관된 성역을 침범해 버렸다. 이제 그녀는 빠져나갈 수 없었다. 아는 것이 죄가 되는 순간이었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강지훈의 말이 맞았다. 이 정도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박태석은 결코 자신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강지훈의 제안을 거절하고 혼자서 미지의 위협에 맞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혹은 그의 손을 잡고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어느 쪽도 그녀가 원하던 삶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후자는 살아남을 가능성이라도 있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인 듯 강지훈은 집무실 책상으로 가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왔다. 이건 계약서야. 우리의 결혼이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임을 명시하는. 그는 서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혼인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에는 빼곡한 조항들이 적혀 있었다. 계약 기간은 박태석 부회장의 실각 및 법적 처벌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약 기간 동안 갑 강지훈은 이수연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 을은 갑의 약혼자 및 아내로서의 역할을 대외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 사적인 감정 교류는 일절 배제하며 계약은 상호 합의하에 언제든지 파기될 수 없다. 계약 종료 시 갑은 을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진승타워 팰리스 아파트 한 채와 현금 50억 원을 지급한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담보로 한 거래였다. 그녀의 감정 시간 그리고 안전을 돈과 맞바꾸는 냉혹한 계약. 수연은 헛웃음이 나왔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던 평범한 비서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목숨값을 흥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정상 궤도를 이탈해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이 들어왔다. 비밀 유지 의무.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을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갑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족쇄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죽을 수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했다. 하겠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결혼하겠어요. 그녀는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이수연. 세 글자를 쓰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펜 끝이 종이를 떠나는 순간 그녀의 평범했던 과거는 막을 내리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미래가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서명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지만 수연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일렁이는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역시 이 위험한 도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강지훈 대표가 임원회의 시작과 동시에 던진 폭탄 선언 때문이었다. 그는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마치 분기 실적 보고서를 읽듯 말했다. 사적인 보고를 하나 하지. 나 강지훈은 이수연 비서와 약혼했네. 조만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야. 이상. 그 짧은 발표는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강 대표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서서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를 꿰뚫는 것 같았다. 놀라움, 의심, 질투,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들이었다. 어젯밤의 비현실적인 계약이 냉혹한 현실이 되어 그녀의 삶을 덮쳐오는 순간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시선은 박태석 부회장의 것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놀란 표정을 거두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 강 대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이렇게 딱딱하게 전하기 있나. 우리 이 비서, 아니, 이제는 안주인이라고 불러야겠군. 정말 축하하네.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그의 목소리는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한 빛을 띠며 수연과 강지훈 사이를 오갔다. 그는 이 갑작스러운 약혼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진 전략적인 움직임일 터였다. 그는 이 갑작스러운 변수가 자신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의 의심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약혼 소식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현대판 신데렐라의 탄생, 비서에서 사모님으로 인생 역전 드라마 강철 심장 CEO를 녹인 비서의 비결은 온갖 자극적인 추측과 소문이 난무했다. 수연은 하루아침에 진성그룹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그녀가 걷는 복도에서는 모든 대화가 멈췄고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시선이 뒤따랐다. 이제부터는 연기였다. 강지훈과 이수연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연인이 되어야만 했다. 강지훈은 약속대로 움직였다. 그는 아침마다 수연의 책상에 직접 커피를 가져다 놓았고 점심시간에는 보란 듯이 그녀를 데리고 나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퇴근할 때는 다정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계산되었고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수연은 그의 연기에 맞춰 미소를 짓고 가벼운 농담을 던지고 때로는 수줍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뛰어난 비서였고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익숙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연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의 손이 어깨에 닿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고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릴 때마다 심장이 불편하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단둘이 남겨졌을 때 찾아왔다. 그의 차에 올라타는 순간 두 사람을 감싸고 있던 다정한 연인의 공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만 바라보았다. 대화는 오직 업무와 관련된 보고 혹은 박태석의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뿐이었다. 그 외의 사적인 대화는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강지훈은 안전을 이유로 그녀를 자신의 집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 펜트하우스로 이주시켰다. 그곳은 잡지에나 나올 법한 완벽한 공간이었다. 거대하고 고급스럽고 모든 것이 최첨단 시스템으로 통제되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거대한 감옥, 혹은 황금으로 만든 새장 같았다. 첫날 밤 수연은 낯선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너무나도 넓고 조용한 공간이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거실로 나갔다가 서재에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문틈으로 엿본 서재 안에서 강지훈은 책상에 앉아 낡은 사진 액자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선대 회장과 함께 찍은 앳된 소년의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깊은 슬픔과 지독한 고독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채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이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수연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서 연민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을 이용하는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상처 입은 한 명의 인간이었다. 이 위험한 계약은 그에게도 역시 목숨을 건 도박이었던 것이다. 며칠이 더 흘렀다. 그들의 연기는 날이 갈수록 자연스러워졌고 사람들의 의심도 점차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박태석 부회장조차도 가끔씩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수연은 강지훈의 지시에 따라 박태석의 과거 프로젝트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강지훈은 밤마다 비밀 금고에서 무언가를 확인했다. 어느 늦은 밤 자료를 검토하던 수연은 서재에서 잠든 강지훈을 발견했다. 그는 소파에 기댄 채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잠든 순간에도 긴장을 풀지 못한 듯 미간이 옅게 찌푸려져 있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에 그의 뺨은 수척해 보였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침실로 가 담요를 가져왔다. 그녀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그의 몸 위로 담요를 덮어주었다. 바로 그때 그가 갑자기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수연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갔다.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여전히 차가웠다. 수연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아, 그게 주무시는 것 같아서. 거실이 좀 쌀쌀해서요. 그녀는 변명처럼 중얼거렸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지우는 자신의 몸을 덮고 있는 담요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계약 조항에는 존재하지 않는 계산되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수연은 볼 수 있었다. 그의 굳게 닫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그가 가진 철옹성의 아주 작은 균열이었다. 시간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다. 강지훈과 이수연의 약혼은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고 회사는 겉보기에는 안정을 되찾은 듯했다. 박태석 부회장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두 사람을 대하며 가끔씩 의미심장한 농담을 던지는 것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 저 미소 뒤에는 분명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녀는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생활에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예전 삶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자신의 손때 묻은 물건들, 친구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어머니가 떠주신 낡은 스웨터가 그리웠다. 그곳에는 그녀의 추억과 평범했던 일상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자신의 예전 아파트에 잠시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다. 강지훈은 즉시 반대했다. 위험합니다. 박태석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수연은 고집을 부렸다. 잠깐이면 돼요. 정말 중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 거대한 집 안에 갇혀 지낼 수만은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지친 표정을 본 강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 경호팀을 붙이겠습니다. 절대 그들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는 즉시 수화기를 들어 자신의 직속 경호팀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의 지시는 짧고 명료했다. 그림자처럼 따르되 절대 존재를 들키지 말 것. 그리고 아주 작은 위협이라도 감지되면 즉시 개입할 것. 오랜만에 돌아온 그녀의 아파트는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아늑하고 편안했다.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드디어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책장에 꽂힌 앨범을 꺼내보았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시절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사진들을 보니 울컥 눈물이 솟을 것 같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잠시 감상에 젖어 있던 그녀가 상자에 짐을 챙겨 넣기 시작했을 때였다.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작은 전자음이 들렸다. 수연은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는 아무도 부른 적이 없었다. 혹시 경호원들인가 싶었지만 그들은 분명 밖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문이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낯선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능숙하게 문을 다시 닫고 익숙한 듯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는 절도범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값비싼 전자제품이 아닌 책상 서랍과 컴퓨터를 향해 있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수연은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강지훈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남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즉시 침실 문으로 향했다.
거기 누구야?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남자는 성큼성큼 침실로 다가왔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좁은 방 안에는 숨을 곳도 무기로 쓸만한 것도 없었다. 남자가 거칠게 문고리를 잡아 돌렸고 잠금 장치는 허무하게 부서져 나갔다. 문이 활짝 열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남자의 눈에 당혹감과 함께 잔혹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계획에 없던 목격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젠장. 남자는 짧은 욕설을 뱉으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손에 잡히는 스탠드를 그에게 던졌다. 스탠드는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고 그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수연은 방을 빠져나가 현관으로 내달렸다. 하지만 그녀의 필사적인 탈출은 현관문 앞에서 남자에게 붙잡히며 끝이 났다. 그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얌전히 있었으면 좋았잖아.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그가 손을 들어 그녀를 내리치려는 순간이었다. 아파트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지며 안으로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순식간에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강지훈의 경호원들이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한 명이 괴한을 제압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충격에 주저앉은 수연을 보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지훈이 굳은 얼굴로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는 바닥에 제압당해 있는 괴한을 차갑게 한번 훑어본 후 구석에서 떨고 있는 수연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은 딱딱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안도감과 분노를 수연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공포는 아직 가시지 않았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죽을 수도 있었다. 강지훈의 경고가 없었다면, 그의 경호원들이 없었다면 자신은 지금쯤 차가운 시신이 되어 이 바닥에 누워 있을지도 몰랐다. 경호팀장은 강지훈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단순 강도가 아닙니다. 귀금속이나 현금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서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려 한 흔적이 있습니다. 명백히 정보를 노린 침입입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모든 것은 그의 예상대로였다. 박태석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이자 선전포고였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강지훈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자신 역시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명백한 목표물이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그녀가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은 이제 실체적인 위협이 되어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서재에서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강지훈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앞에는 부서진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침입자의 신상 정보가 놓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녀의 기척을 느꼈다. 쉬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염려가 배어 있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어요. 수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숨어서 당신의 보호만 받고 있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저 역시 싸워야만 제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녀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섰다. 그러니 알려주세요. 제가 뭘 해야 하죠? 박태석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의지를 가진 플레이어가 되기로 결심했다. 강지훈은 수연의 단호한 눈빛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대신 위험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겠다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서 이 싸움을 해왔다.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등을 맡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선 여자는 단순한 동정이나 의무감이 아닌 자신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전사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그녀의 제안이 가져올 위험과 가능성을 저울질했다. 그녀를 이 어두운 세계에 더 깊이 끌어들이는 것은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비서로서 단련된 꼼꼼함은 자신이 놓치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을 품게 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종류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내 비서가 아니라 이 전쟁의 파트너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밀 금고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가 다시 한번 그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성역을 허락한 것이다. 그는 금고 한쪽을 가득 채운 서버렉을 가리켰다. 여기는 지난 20년간 진성그룹의 모든 전자결제 기록과 데이터가 백업되어 있는 곳입니다. 내 팀은 박태석이 관여했던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왔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교활해서 큰 덩어리가 아닌 수백 수천 개의 작은 조각으로 자신의 흔적을 숨겨놓았을 겁니다. 그는 수연에게 최고 관리자 등급의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화면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양의 데이터 목록이 떠올랐다. 수십 년치의 회계 장부 셀 수 없이 많은 구매 요청서, 취소된 회의록, 사소한 부서 간의 예산 조정안까지. 그것은 정보의 바다라기보다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에 가까웠다. 전문적인 회계 분석가나 검사 출신 조사관들도 길을 잃기 십상인 데이터의 미로였다. 하지만 수연은 달랐다. 그녀는 숫자의 흐름이 아닌 일의 흐름을 읽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그림을 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사소하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것들부터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쟁은 그렇게 펜트하우스의 서재에서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낮에는 완벽한 CEO의 약혼녀를 연기했고 밤에는 데이터 속의 유령을 쫓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녀는 여러 개의 모니터를 띄워놓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자료들을 동시에 비교 분석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에 박태석의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중요한 회의가 갑자기 취소된 기록을 발견하면 그녀는 같은 날 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개인 일정 그리고 그가 통화했던 사람들의 목록까지 대조했다. 그녀는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의 행동 패턴을 추적하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에 그녀는 지쳐갔지만 눈은 오히려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강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서재에 야식을 가져다 놓거나 그녀가 조는 모습을 보면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고 나갔다. 그는 그녀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다. 그의 침묵은 그녀에 대한 새로운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수연은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주 작고 사소해서 모두가 지나쳤을 법한 불일치점. 그것은 진성그룹의 여러 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진성이씨라는 자회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상한 패턴이었다. 이 회사는 주로 그룹 내 건물의 유지 보수나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는 곳이었다. 진성이씨는 지난 몇 년간 수백 건에 달하는 소규모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의 모든 공사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보다 초과 지출되었고 그 초과분은 현장 운영비 손실이라는 애매한 항목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었다. 금액 자체는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로 크지 않았지만 수백 건이 모이니 그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했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모든 손실 처리 보고서의 최종 결제자를 확인했다. 한 명 바로 당시 재무팀의 오진석 차장이었다. 그는 현재 박태석 부회장의 직속 라인으로 승승장구하여 재무기획실장이 되어 있었다. 수연은 즉시 그의 개인 신상 정보를 검색했다.
평범한 월급쟁이인 그의 딸이 연간 학비가 수억 원에 달하는 스위스의 최고급 기숙학교에서 유학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태석은 거대한 횡령 한 건을 저지르는 대신 수백 개의 작은 구멍을 뚫어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수천 마리의 개미가 거대한 창고의 곡식을 훔쳐 나르듯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강지훈의 팀이 거대한 댐의 붕괴 지점을 찾는 동안 그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균열들로 댐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수연은 자신의 발견을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밤새 서재에서 쪽잠을 자고 있던 강지훈을 깨웠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눈을 떴다. 수연은 그의 앞 테이블에 자신이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펼쳐 놓았다. 진성희 씨의 공사 내역, 오진석 실장의 결제 사인, 그리고 그의 딸이 다니는 학교의 홈페이지까지. 강지훈은 처음에는 무심하게 자료를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점점 더 커졌고 페이지를 넘기는 손길은 빨라졌다. 그의 전문 분석가들이 몇 년간 찾아 헤매던 돈 세탁의 경로,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사소한 유지 보수 공사들이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고 난 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대신 깊은 감탄과 놀라움, 그리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외로운 전쟁에서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진정한 파트너를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연 씨, 당신이 해냈군요. 박태석의 돈줄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을 찾아냈습니다. 이수연의 발견은 거대한 댐에 뚫린 작은 구멍과 같았다. 강지훈과 그의 비밀팀은 그 구멍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오진석 실장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진성희 씨가 지난 몇 년간 계약했던 모든 페이퍼 컴퍼니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들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박태석이 그룹 전체에 거미줄처럼 쳐놓은 부패의 네트워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의 반격은 조용했지만 치밀하고 강력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였다.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밤에는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음 수를 의논했다. 수연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강지훈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 강지훈은 그녀의 분석을 바탕으로 대담한 전략을 세웠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여느 때처럼 회사 꼭대기층에 있는 강지훈의 집무실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날씨가 좋지 않았다. 낮부터 시작된 비는 밤이 되자 창문을 거세게 두들기는 폭우로 변해 있었다. 하늘에서는 천둥이 울부짖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도시의 야경이 하얗게 번쩍였다. 사라졌다.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한 밤이었다. 그들이 막 새로운 자금 세탁 경로의 실마리를 잡았을 때였다. 갑자기 사무실의 모든 불이 꺼지고 컴퓨터 모니터가 일제히 암전되었다. 정전이었다. 거대한 진성타워 전체가 암흑에 잠겼다. 곧이어 비상 전력이 들어오며 희미한 주황색 비상등이 복도를 비추었지만 사무실은 여전히 어둡고 스산했다. 강지훈이 확인해 보니 폭우로 인한 누전으로 중앙 관제 시스템이 마비되어 건물 전체가 일시적으로 폐쇄된 상태였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외부와의 통신도 두절되었고 엘리베이터도 작동을 멈췄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도시의 상공에 떠있는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단둘이 갇힌 셈이었다. 창밖으로는 미친 듯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평소에 팽팽했던 긴장감과는 다른 원초적인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수연은 통유리창 가까이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성난 도시의 풍경은 경이로우면서도 두려웠다. 그때 등 뒤에서 강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렵습니까? 수연은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조금요. 대표님은요?
이런 상황 무섭지 않으세요? 그녀는 그저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어둠 속에서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는 대답 대신 집무실 한쪽에 있는 작은 바로가 위스키 병과 잔 2개를 들고 왔다. 그는 수연에게 잔 하나를 건네고 자신도 한 잔을 따랐다. 두려움이라.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독한 위스키를 한 모금에 털어 넣었다. 내가 정말 두려웠던 건 이런 어둠이나 폭풍우가 아니었소. 그는 창밖의 번개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도 꼭 이런 밤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아득하게 울렸다. 그때 난 고작 19살이었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아버지라는 거대한 산 뒤에 숨어 철없이 반항만 하던 나이.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단순한 회장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강한 영웅이었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경영을 가르치면서도 주말에는 함께 낚시를 가주던 그런 아버지였다고. 그날 밤 아버지는 박태석과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박태석은 언제나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충직한 동료인 척했지.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배신당했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버지를 마주해야만 했다. 모두가 슬퍼했지만 박태석의 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때 깨달았지.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잔혹한 정글인지를. 그는 19의 나이에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좌에 앉았다. 하지만 그곳은 옥좌가 아니라 사방이 적인 처형대와 같았다. 모두가 그의 미숙함과 어리숙함을 비웃었고 호시탐탐 그를 끌어내릴 기회만을 노렸다. 특히 박태석은 삼촌을 자처하며 그의 곁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려 했다. 그는 그때부터 가면을 썼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 누구도 믿지 않는 법, 오직 이성과 계산으로만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강철 심장을 가진 괴물이 되어야만 했다. 수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지독한 외로움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수연은 그의 고통의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혼자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위로하려는 의도를 넘어선 진심 어린 공감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말에 강지훈의 단단했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수연은 보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가 젖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창밖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계약으로 묶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한 인간 대 한 인간으로서의 교감이었다. 수연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그것은 계산되지 않은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녀의 작은 온기가 전해지자 강지훈의 몸이 흠칫 굳어졌다. 그는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타인의 온기를 느끼려는 듯 가만히 있었다. 그들의 계약 관계를 규정하던 보이지 않는 선이 그 순간 희미하게 지워지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거짓말처럼 폭풍우가 멎고 비상전력이 복구되며 사무실의 조명이 다시 켜졌다. 갑자기 밝아진 현실에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방금 전의 깊은 교감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흩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그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었다. 아침 해가 뜰 무렵 폐쇄되었던 건물이 정상화되고 그들은 함께 집무실을 나섰다. 어젯밤의 일에 대해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이해와 미묘한 감정으로 채워진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침묵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밤 이후 강지훈과 이수연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던 깊은 신뢰와 동질감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생존을 위해 손을 잡은 계약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지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공동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고 반격을 향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수연이 찾아낸 진성 이 씨라는 실마리를 바탕으로 강지훈은 즉시 자신의 비밀팀을 움직였다. 그는 박태석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룹 전체에 대한 정기 감사를 명분으로 내세워 조용히 오진석 실장의 주변을 옥죄기 시작했다. 동시에 수연은 밤마다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하며 진성 이 씨에서 흘러나간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는 데 몰두했다. 그녀는 그 돈이 결코 흩어지지 않고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의 예상은 맞았다.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며 세탁된 자금은 최종적으로 조세 회피처인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에이펙스 글로벌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수연은 이 회사의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최근 진성그룹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해외 투자 펀드에 대한 보고서에서 본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즉시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알렸다. 강지훈은 자신의 해외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에이펙스 글로벌 홀딩스와 문제의 투자 펀드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헤쳤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두 회사의 실소유주는 여러 단계의 대리인을 거쳐 결국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박태석 부회장이었다. 모든 계획의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태석은 수십 년에 걸쳐 회사의 돈을 빼돌려왔다. 그리고 그 더러운 돈으로 진성그룹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룹의 주인이 되기 위해 그룹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셈이다. 그의 최종 목표는 적대적 M&A, 즉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최대 주주가 되는 순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강지훈을 해임하고 스스로 회장 자리에 오를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런 미친 강지훈의 입에서 낮은 분노가 터져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끔찍한 모독이었다. 박태석은 아버지의 회사에 기생하며 그 생명력을 빨아먹는 암적인 존재였다. 그리고 이제 그 암 덩어리가 회사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다. 시간은 그들 편이 아니었다. 박태석의 지분율은 이미 강지훈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수연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지금 이 사실을 섣불리 터뜨릴 수는 없어요. 그는 분명 꼬리 자르기를 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할 거예요. 오진석 실장을 희생양으로 삼고 자신은 빠져나가겠죠. 그녀의 말에 강지훈도 동의했다. 맞아,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쳐야 해. 그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만들어야지. 그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박태석이 원하는 대로 판을 깔아주는 것.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오도록 유인하는 것. 그들은 박태석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그를 공개적으로 처형할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그 무대는 바로 박태석이 자신의 대관식을 위해 준비하고 있을 임시 주주총회가 될 것이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강지훈은 의도적으로 경영상의 실수를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며 리더십에 대한 내외부의 비판에 시달리는 무능한 CEO를 연기했다. 그는 박태석에게 도와달라며 조언을 구하는 등 완전히 궁지에 몰린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태석은 의심하면서도 강지훈이 마침내 한계에 부딪혔다고 판단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 사이 수연은 박태석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기를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모든 증거, 즉 진성 이 씨의 비자금 내역부터 에이펙스 글로벌 홀딩스의 자금 흐름, 그리고 박태석으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숫자의 나열이 아닌 한 편의 잘 짜인 범죄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였다. 주주들이 분노하고 경악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의 향연. 임시 주주총회 날짜가 잡혔다. 대의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들이 준비할 시간은 많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전쟁 상황실처럼 변했다. 밤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을 수정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며 강지훈을 지지하는 소수 주주들을 비밀리에 설득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다. 주주총회 전날 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서재에는 무거운 긴장감과 함께 기묘한 고요함이 흘렀다. 수연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강지훈에게 다가갔다.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죠. 수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수연을 돌아보았다. 만약 내일 우리가 실패한다면 당신은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야 하오. 내가 시간을 버는 동안 이 계약과 상관없이 당신의 안전은 내가 보장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계약 이상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실패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이길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녀의 흔들림 없는 믿음에 강지훈의 굳어있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가볍게 감쌌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수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고맙소, 이수연 씨.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난 아마 이 싸움을 시작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거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다가올 거대한 전투를 앞둔 전사처럼 서 있었다. 내일 박태석이 자신의 승리를 위해 마련한 무대 위에서 그들은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함정은 완성되었다. 임시 주주총회 당일의 아침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강지훈과 이수연은 일찌감치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표정은 비장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 대신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펜트하우스를 나서기 직전 강지훈은 수연을 잠시 멈춰 세웠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평소답지 않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곁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박태석이라는 남자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인간이었다. 그는 결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비열하고 위험한 수를 쓸 것이 분명했다. 강지훈은 바로 그 마지막 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스스로 파멸의 문을 열고 들어올 그 순간을 그들의 계획대로 강지훈의 공식 수행 차량이 먼저 펜트하우스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안에는 강지훈과 비슷한 체격의 경호원이 그의 코트를 입고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뒤를 따랐다. 진짜 강지훈과 이수연은 그 차의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지금부터 미끼이자 동시에 사냥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주주총회가 열리는 진성그룹 본사로 향하는 길목에서 일이 터졌다. 강지훈의 공식 차량이 한적한 다리 위를 지날 때 갓길에 정차해 있던 대형 덤프트럭이 굉음을 내며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돌진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명백하게 의도된 충돌이었다. 강지훈의 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모든 것은 강지훈과 수연이 타고 있는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다. 특수 제작된 방탄 차량과 노련한 경호원 운전사 덕분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의 충격적인 모습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다. 수연은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박태석이 마침내 이성을 잃고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증거는 확보했나? 강지훈은 차갑게 물었다.
운전석에 앉은 경호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덤프트럭 운전사의 통화 기록, 그리고 박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오진석 실장과의 연결고리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완성되었다. 박태석의 금융범죄에 이어 그의 살인 교사 혐의까지. 그는 이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었다. 사고 소식은 즉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진성그룹 강지훈 대표 주주총회 직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중퇴. 이와 동시에 박태석이 미리 심어놓은 내부 정보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 대표의 무리한 경영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발작, 운전, 회사의 기밀을 해외에 매각하려던 시도 등의 악의적인 허위 정보들이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대표이사의 유고 소식과 온갖 흉흉한 소문들로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박태석 부회장이 비통한 표정으로 연단에 올랐다. 그는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강 대표님의 쾌유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그룹은 한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흔들리는 진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할 유일한 대안이자 구원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지지 세력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박태석을 연호하기 시작했고 장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희미한 승리의 미소가 걸렸다. 강지훈은 이제 병상에 누워있을 테고 이사회는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의사봉을 잡고 회의 시작을 선언하려 했다. 그럼 지금부터 진성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주주총회장의 거대한 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박태석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문 앞에는 죽었거나 혹은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강지훈이 서 있었다. 흠집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으로 그의 곁에는 담담한 표정의 이수연이 함께였다. 그의 등장은 마치 죽은 자의 귀환과도 같았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주주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강지훈은 박태석의 굳어버린 얼굴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당당한 발걸음으로 연단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고요해진 총회장 안을 가득 채웠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던 한 남자의 제국의 종말을 고하는 장송곡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박태석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었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훈의 등장은 얼어붙은 호수 위로 떨어진 거대한 바위와 같았다. 주주총회장의 완벽했던 정적은 순식간에 깨지고 믿을 수 없다는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모든 시선은 연단 위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린 박태석과 그를 향해 차갑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다가오는 강지훈에게 쏠렸다. 이수연은 그의 반보 뒤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손에는 이 전쟁의 모든 것을 담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부회장님, 제 걱정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격스럽군요. 강지훈은 연단에 올라서며 박태석의 손에서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빼앗았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 발생한 진짜 사고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의 말은 박태석의 심장을 겨누는 얼음 송곳과도 같았다. 박태석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반격하려 했다. 강 대표,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인가? 지금 자네의 거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걸 잊었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무덤이라는 사실을.
강지우는 그를 무시하고 주주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주주 여러분, 오늘 박태석 부회장께서는 저의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셨을 겁니다. 저의 무능과 독단적인 경영을 이유로 들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짜 진성그룹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가 누구인지 그 실체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수연에게 눈짓을 보냈다. 수연은 침착하게 연단 옆에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총회장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고 수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표의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고발하는 고발자이자 이 재판의 검사였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자료는 지난 수년간 우리 진성그룹 내부에서 어떻게 회사 자금이 체계적으로 유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진성이 시의 수백 건에 달하는 소규모 공사 내역이 떴다. 그녀는 평범해 보이는 이 공사들에서 어떻게 예산이 초과되었고 그 차액이 운영비 손실이라는 명목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리고 그 모든 서류의 최종 결제자 오진석 실장의 서명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었다. 장내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다음 화면은 오진석 실장의 개인 정보였다. 그의 딸이 다니는 스위스 명문 학교의 엄청난 학비와 그의 급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의 출처.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가 진성이 씨와 계약했던 수많은 유령 회사들이라는 사실까지 박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 회사들로 흘러 들어간 돈이 케이맨 제도에 에이펙스 글로벌 홀딩스라는 단 하나의 계좌로 모이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수십 수백 개의 자금 흐름이 거대한 강물처럼 하나의 저수지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장내는 숨을 죽였다. 다음 화면에는 진성그룹의 주식 거래 현황이 나타났다. 정체불명의 해외 펀드가 막대한 자금으로 진성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그래프, 그리고 그 펀드의 실소유주가 바로 에이펙스 글로벌 홀딩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누군가 회사의 돈을 훔쳐 그 돈으로 다시 회사를 사들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주주들은 경악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자 배신이었다. 모든 시선이 박태석에게로 향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들이 조작한 거라고. 오진석 저건 오진석 실장이 혼자 저지른 짓이야.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자신의 충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하지만 강지훈이 그에게 다가갈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부회장. 강지훈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화면에는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비밀리에 조사했던 박태석의 비자금 장부가 나타났다. 수십 년 전부터 이어진 그의 배신의 역사였다. 당신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배신했고 그의 회사를 삼키려 했소. 아버지는 당신의 범죄를 밝히려다 돌아가셨지. 증거 있나? 박태석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증거도 없이 날 모함하지 마. 강지훈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증거라. 오늘 아침에 당신이 직접 만들어주지 않았소.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크린에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끔찍한 교통사고 영상이 재생되었다. 덤프트럭이 그의 차를 덮치는 충격적인 장면, 그리고 영상과 함께 녹음된 음성 파일이 총회장에 울려 퍼졌다. 부회장님 지시다. 주주총회 시작 전에 확실하게 처리해 사고로 보이게끔. 그것은 오진석 실장의 목소리였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박태석의 금융범죄 횡령,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까지. 그의 모든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태석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다. 그의 제국은 산산조각 났다. 그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가 무시했던 젊은 CEO와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여비서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바로 그때 총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에 있는 박태석과 도망치려다 경호원들에게 붙잡힌 오진석 실장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진성그룹의 2인자로서 모든 것을 호령하던 남자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힘없이 끌려나갔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강지훈은 다시 연단에 섰다. 그는 주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진성의 암 덩어리는 제거되었습니다. 저 강지훈 오늘부터 모든 것을 걸고 진성그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외침에 주주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모든 의심은 신뢰로 불안은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강지훈과 이수연은 연단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났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진성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태석과 그의 일파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언론은 연일 강지훈 대표의 리더십과 회사를 바로 세운 그의 용기를 칭송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회사의 주가는 안정되었고 직원들은 새로운 희망 속에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수연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신데렐라나 CEO의 약혼녀가 아닌 그룹을 구한 영웅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피했다. 그녀는 조용히 강지훈의 곁에서 그룹의 정상화를 도왔고 모든 것이 안정된 후에는 긴 휴가를 신청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가 곧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녀와 강지훈은 그들의 계약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들의 계약은 이미 그 목적을 완수했다. 박태석은 몰락했고 그녀의 신변은 더 이상 위협받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계약의 종료뿐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그 말을 꺼내지 못했다. 목숨을 건 싸움 속에서 싹튼 그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은 평화가 찾아오자 오히려 더 어색하고 어려운 숙제가 되어버렸다. 함께 싸울 적이 사라진 지금 그들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휴가가 끝나기 전날 밤 강지훈은 수연을 펜트하우스의 서재로 불렀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서재의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2개가 놓여 있었다. 수연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강지훈은 말없이 첫 번째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혼인계약 해지 합의서가 들어 있었다. 그의 서명은 이미 깔끔하게 되어 있었다. 이것으로 우리의 계약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수연은 그 안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그는 이어서 2번째 봉투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건 계약서에 명시되었던 보상입니다. 약속했던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서류와 수연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제가 했던 일은 돈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 역시 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뿐이에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결국 비즈니스로 끝나는 이 순간이 그녀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해지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대표님. 앞으로는 부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서재를 나가려 했다. 이 잔인한 연극을 끝내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문고리를 잡으려던 순간 등 뒤에서 그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애절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수연이 천천히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의 표정을 마주했다. 그의 차가운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한 여자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 계약은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는 그녀의 팔을 잡은 채 천천히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다른 쪽 손으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맑고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거래의 증표가 아닌 진심을 담은 사랑의 약속이었다. 이수연 씨.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젖어 있었다. 처음에는 당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폭풍우 치던 밤 내 상처를 보듬어 주던 당신의 따뜻함에, 내 낡은 아파트에서 공포에 떨면서도 나를 믿어주던 당신의 용기에,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했던 진실을 꿰뚫어 보던 당신의 지혜에 내 심장이 당신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을 골랐다. 그의 고백은 서툴렀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실했다. 나는 당신 없이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가 아닌 내 인생의 진짜 파트너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만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대답보다 확실한 긍정이었다. 강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1년 후, 진성그룹의 한적한 옥상 정원. 강지우는 벤치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아름다운 디라인을 뽐내는 수연이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는 결혼 반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지인성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아직도 일이에요. 수연이 장난스럽게 핀잔을 주자 강지후는 서류를 덮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의 부른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우리 아기가 나올 세상은 적어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정의롭고 따뜻해야 하니까. 그의 말에 수연은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술에 취해 시작된 하룻밤의 실수는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폭풍이 되었지만 그 폭풍의 끝에서 그들은 서로라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찾아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진짜 인생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